네, 동영상 녹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금 어색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걱정되기도 합니다. 지금 할 파워포인트는 이미 캘린더에 들어가시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녹화하는 방식은 아이패드의 화면 녹화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게 얼마큼 될지는 잘 모르겠고 중간중간에 아마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NG가 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빨리 잘 마무리돼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혈액 질환에서의 양리 기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혈액 질환 각각에 대한 설명들을 들을 때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간단한 요약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중요한 내용들은 혈전에 사용되는 주요 약들에 대한 양리기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혈소판 감소증에 사용되는 최근에 많이 쓰는 TPO 리셉터 아고니스트에 대한 양리기전을 설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CML이라고 하는 다발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사용되는 표적 치료제가 뭐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으셔야 하고요. 다발성 골수성에 사용되는 주요 약들에 대한 작용 기전을 설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혈액에 사용하는 약물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혈관을 막게 되는 혈전 또는 응고, 응집 이것들과 관계된 파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이 생겨서 완전히 막혀 있는 혈관을 해결하기 위해 혈전 용해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혈전이 생기지 말도록 항응고제 파트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응고 반응이 일어나는 혈소판이 활성화되는 것들을 억제하는 혈소판 응집 억제가 중요한 약물이 되겠습니다. 응고와 관련된 것과는 반대로 응고가 되어야 할 부분에 안 돼서 일어나는 출혈에 대한 치료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헤파린에 대한 해독제 그리고 와파린에 대한 해독제 측면에서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빈혈과 관련된 치료들이 있겠죠. 주로 이제 빈혈은 조혈 성분이 부족해서 많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비타민 12, 폴릭애시드, 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각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혈전과 색전이 어떤 거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혈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혈전 용해제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 혈관을 돌아다니는 혈소판 같은 경우는 내피 세포가 갖고 있는 프로스타사이클린 1, 2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활성화가 억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집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죠. 그런데 내피 세포가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러한 억제하는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혈소판이 활성화 과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활성화 과정들 속에 여러 가지 그 나오는 ADP나 트럼복산 A2, 세로토닌 이런 활성화 인자들이 그 혈소판의 부착들을 더 강화시키게 되고 응집 반응들을 시켜서 결국에는 혈전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들은 여기 적혀 있는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세 가지 파트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피부 우리노젠과 결합하는 이 리셉터들이 제일 이제 중요한 파트들이 되겠는데요. 여기를 손을 대는 약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응집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이 파트의 약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여러 기전들이 존재하는데 여기들을 손댈 수 있는 파트의 약들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각각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혈소판들을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그 휴지기에 있는 혈소판은 이런 모양들을 띠게 되고, 활성화된 혈소판은 이런 모양들을 띠게 돼서 결국에는 이 피브리노젠과 이 활성화된 그 수용체들이 그 결합을 해서 혈전을 형성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살필 수 있는 혈소판 응집 억제제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스피린이 되겠죠. 아스피린. 그 뇌피세포가 그 망가지게 되면 그 멤브레인 포스포리피드에 영향을 주게 돼서 아라키도닉 애시드로부터 콕스1이 작용해서 트럼복산 A2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소판 활성화를 촉진시키게 되죠. 따라서 아스피린은 이 과정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콕스1을 억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혈소판 응집의 활성화들을 억제할 수 있는 약들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죠. 주로 그 뇌혈혈의 예방적 치료에 주로 많이 사용되게 되고요. 그리고 재발성 심근경색의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 쓰이게 됩니다. 콕스1을 이니비션 하게 됨으로 해서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생리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점막 보호 물질을 만드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막게 됨으로 해서 위장 장애 또는 결론적으로 응고 반응들을 억제하기 때문에 출혈에 대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수용체들을 활성화하는 과정 중에 그 뇌피세포에서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 ADP가 그 혈소판하고 결합을 해서 칼슘을 올리게 되고요. 이렇게 올린 것들이 그 혈소판의 수용체들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ATP가 혈소판과 결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억제하는 약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니크로피딘과 클로피도그렐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ADP가 혈소판하고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들을 억제함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그 혈전 반응들을 강화시키는 이 수용체를 억제함으로 해서 응집 반응들을 억제하게 됩니다. 주로 뇌혈관 또는 심혈관 이런 질환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심근경색증 환자의 스텐트 삽입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혈전 반응들을 막을 때 주로 쓰게 됩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부작용으로 호중고를 감소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는 실제로 활성화되면 마지막 순간의 응집 반응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수용체가 GP, 2B, 3A라고 하는 복합체인데요. 여기에 대한 단일크론 항체를 쓸 수 있습니다. 단일크론 항체는 모노크로날 안티바디라고 하는 것들을 약물명에 붙여서 맵이 붙어 있다는 것들은 다 알고 있으실 거고요.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 이 수용체의 그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켜서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 주로 심장 허혈성 합병증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이나 헤파린과 함께 정맥내로 투여하는 상황으로 사용이 됩니다. 물론 출혈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이 앱식스맵은 그 수용체에 대한 항체 제제인데 직접적으로 이 수용체의 억제제에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앱티비바타이드하고 티로피반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혈액 응고 파트입니다.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것들은 혈소판 내에서 내인성으로 응집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활성화 과정들을 억제한 것이고요. 이것은 그런 과정들 이후에 외인성 팩터들로 인해서 혈액 응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설명들은 그 생리학 교실의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정확하게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모든 것들은 뭐 생리학을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외인성 팩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A 그리고 트롬빈. 10A는 프로트롬빈을 트롬빈으로 이제 활성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트롬빈은 실제적으로 피브린 오젠하고 결합을 해서 그 피브린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팩터들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혈액 응고 과정에는 트롬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혈액 응고 억제제라고 보면 트롬빈 억제제라고 그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친구가 헤파린이죠. 주사제로 쓰는 약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사용한 그 이력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헤파린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보통은 그 안티트롬빈이 트롬빈을 억제를 해서 그 혈액 응고 작용들을 막는 작용들이 생리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헤파린을 투여하게 되면 이 과정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뭐 대체로 1000배 정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헤파린을 투여하게 되면 안티트롬빈이 응고에 관계하는 여러 가지 팩터들하고 이제 결합을 해서 이것들을 억제하게 되죠. 이 팩터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A도 있을 수 있고 트롬빈 두 가지를 다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의 그림을 보게 되면 헤파린이 들어가면 이 안티트롬빈하고 이제 결합을 하고요. 이제 이 결합을 통해서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팩터 10A하고 결합해서 이 녀석들의 작용들을 억제하게 되고요. 그리고 트롬빈 A랑 결합해서 트롬빈의 작용들을 억제하면서 항응고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들이 너무 굉장히 세게 일어나서 헤파린을 사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일어나는 형태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뭐 다른 그 단점들을 이야기하자고 하면
생체 이용률 측면이 조금 낮은 편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반감기도 상대적으로 짧은 편에 있습니다. 종종 이제 출혈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 이런 단점들을 해소하고자 그 헤파린의 그 안티트롬빈하고 결합하는 부위만 사용을 하는 형태로 만든 게 로 모리큘러 웨이트 헤파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트롬빈이 결합하는 이 파트를 없애버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따라서 로 모리큘러 웨이트 헤파린 같은 경우는 안티트롬빈하고 결합 부위만 남아 있고 이쪽 뒤쪽 부위가 짧기 때문에 그 10A 하고만 결합을 해서 이 녀석만 억제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생기는데요. 반감기가 증가하고 예측 가능하고 생체 이용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출혈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노 모리큘러 웨이트 헤파린이 많이 그 항응고제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부작용은 있습니다. 출혈의 합병증. 근데 이제 물론 프로타민이라고 하는 해독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될 수 있고요. 과민 반응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 트롬빈하고 결합을 강화시키는 헤파린 말고 이 레피루딘 같은 경우에는 거머리에서 추출되어 물질인데요. 트롬빈하고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트롬빈을 기량을 합니다. 그래서 정맥 투여 때 생기는 혈전성 색전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과정으로 사용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이제 출혈에 대한 부작용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고요. 주사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긴 친구가 경구 투여용 항응고제에 해당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와파린이 있습니다. 이 그 와파린의 작용들에 대한 설명들을 하게 되면 비타민 K가 그 여러 응고에 관계되는 팩터들을 환원을 시켜서 액티브한 폼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타민 K는 그 환원이 되면서 에폭사이드 형태를 이루게 되고요. 이것들은 다시 비타민 K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산화 과정들을 이렇게 돼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작용들을 억제하는 게 와파린이 되겠습니다. 당연하게 이 와파린으로 인해서 출혈 질환이 생기면 비타민 K를 투여해서 해독을 해야 되고요. 문제는 이 와파린을 그 대사시키는 사이토크롬 P450 CYP라고 줄여서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것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약물 상호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단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임산부에게는 절대로 이제 사용하면 안 되게 되겠죠. 어떤 일들을 생각할 수 있냐 하면 하다 보니 여기 조금 펜을 지우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면 와파린을 대사시키는 효소를 보게 되면 사이토크롬 P450 중에 2C9이 와파린 대사작용에 주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이토크롬 P450 그 2C9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외부에서 오는 환경 또는 약물들에 인해서 얘네들이 활성들을 조절받게 되죠. 특히 이 알코올 또는 여러 시메티딘 이런 약물들이
이 활성들을 억제를 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억제를 하게 되면 와파린의 메타볼리즘이 이제 억제가 돼서 이 와파린의 작용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따라서 항응고 작용의 강도가 높아지는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어떤 조건들은 아까 얘기했던 C2, C9 얘네들을 액티베이션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와파린의 그 대사가 활성이 일어나서 그 와파린이 작용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 와파린을 투여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약을 먹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약물 사교작용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 중에 그 유전형에 대한 약물 유전 체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약물 유전 체학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 공식 용어이기도 하고요. 보통 와파린은 그 CYP2C9에 의해서 주로 대사가 일어납니다. 뭐 굳이 따진다면 이 10대 90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그 S와파린은 그 CYP2C9으로 인해서 대사가 돼서 이제 활성을 잃게 되는 일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와파린은 S와파린으로 됐을 때 그 비타민 K를 다시 그 산화시켜서 활성화될 수 있게 작용하는 비타민 K 환원제, 이것에 대한 활성을 하게 작용을 억제하게 하는 기능들을 갖게 되죠. 따라서 이 S와파린이 얼마만큼 대사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을 하는가, 즉 그 어떤 사람들은 투시9이 굉장히 활성도가 높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투시9이 활성도가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활성도가 높은 사람인 경우에는 S와파린을 굉장히 빨리 대사되기 때문에 이 비타민 K 리덕테이즈 억제 기능들을 못하게 될 거고요. 활성도가 낮은 사람들은 S와파린이 오랜 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비타민 K 리덕테이즈 억제를 굉장히 강하게 할 겁니다. 따라서 그 2C9이라고 하는 효소는 사람마다 다 갖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강한 2C9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약한 2C9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유전체학에 대한 개념으로 약물 효과가 다르다고 해서 약물 유전체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CYP2C9에 대한 베리언트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게 되면 이 베리언트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와일드 타입에 해당하는 1,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 이렇게 베리언트가 있는데요. 그 와파린을 대사시키는 능력치를 이 그 와일드 타입을 100이라고 봤을 때 그 베리언트 2 타입은 이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액티비티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3 타입은 더 떨어집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베리언트 2 타입에서는 와파린이 좀 더 그 약효 작용을 길게 한다는 뜻이고요. 왜냐하면 대사가 상대적으로 적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3 타입은 더 길게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와일드 타입으로 항응고 약효를 얻는 농도가 있다면 이 농도보다 2 타입은 더 적게, 3 타입은 더 많이 적게 투여를 해야지 그 문제 없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IN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죠. 혈액 응고 측정 지표의 대표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터내셔널 노멀라이즈드 레이셔라고
그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내셔널 제 필기에 그 뭐 글씨는 잘 못 쓴다는 거 뭐 익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테니까 특별하게 적어하지는 않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대사가 이건 여기 앞쪽에서 얘기하면 3타입이 해당하는 거고요. 이건 2타입, 이거는 1 와이드 타입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같은 농도로 하더라도 이 녀석이 그 더 많이 INR이 높은 이유는 대사가 상대적으로 적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임상적으로 쓸 때는 도우즈를 쓸 때는 그 같은 도우즈를 쓰면 안 되게 됩니다. 이런 타입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타입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타입을 갖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도우즈를 낮게 써야 되겠죠. 대사를 가장 적게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유전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빈도가 중요해지는데요. 그 아시안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와이드 타입 빈도가 높습니다. 3 타입 빈도가 2.2%로 가면 이제 주의해야 될 사람들은 코케시언이나 아프리칸 아메리칸 같은 경우는 2 타입의 빈도도 상당히 높을 뿐더러 3 타입의 빈도도 높은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와파린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베리언트는 뭐냐 하면 그 비타민 K 리덕테이즈에 해당하는 VKO-RC1이라고 하는 유전자에 대한 베리언트가 되겠습니다. 이 베리언트들은 그 어떤 것이냐면 그 와파린에 대해서 그 억제되는 정도의 강도라고 보시면 그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파린의 도즈가 낮은 도즈에서도 그 억제 반응이 쉽게 일어나는 A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와파린의 도즈가 조금 높아야지 억제 반응이 일어나는 B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B 타입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와파린 도즈들을 조금 높은 농도로 줘야지 그 항응고 효과들을 나타내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비타민 K 리덕테이즈에 대한 이 베리언트들을 살펴보면 여기도 좀 상당한 베리언트들이 있는데 아시안을 기준으로 이 정도의 와파린 도즈를 좀 높여줘야 되는 사람이 10에서 14% 정도가 되고요. 유로피언이나 아프리칸 아메리카는 상당히 이제 높은 빈도를 갖고 있어서 그 약물 그 유전체를 고려한 상태로 투여를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주의사항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와파린의 단점들 때문에 새로운 약들을 쓰려고 하는 노력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와파린의 단점들을 크게 그 4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경구 투여를 하기 때문에 작용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프로트롬빈에 대한 그 모니터링을 항상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2가지 사항 때문이기도 한데요. 뭐냐면 그 약물 상호작용이 많죠. 이유는 그 CYP2C 9에 대해서 영향 미치는 약들에 대한 고려들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유전적인 다양성에 대한 고려들을 해야 되는 단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최근에는 노악이라고 하는 노악 약물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오랄 안티코아굴런트의 약자입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친구들이 세 가지 정도를 할 수 있는데요. 다비, 가트란, 영어를 잘 못 쓰지만 쓰면, 그 다음에 두 가지 리바 록사반, 아픽 사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영어를 써주게 되면 리바 록사반, 그리고 아픽 사반이 되죠. 유오랄 안티코아굴런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제 와파린보다 좀 더 이제 그 예측 가능한 형태로 그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근데 이제 와파린이나 또는 헤파린에 비해서 노악이 좀 염려됐던 점은 헤파린과 와파린은 그 각각이 와파린은 뭐 대표적으로 비타민 K 같은 해독제가 존재해서 문제 사항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다고 하면, 노악은 그런 안전장치에 대한 걱정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노악에 대한 해독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면서 이제 노악 쪽으로 많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노악의 이제 세 가지 약물들을 드렸는데 그 응고에 관계해 가지고 중요한 두 가지 팩터의 작용 기전으로 보시게 되면 됩니다. 하나는 10A를 억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10A를 억제한다는 뜻에서 들어있는 사반, 이런 녀석들은 10A 억제하는 약물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비가트란 같은 경우에는 트롬빈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트롬빈 억제제. 그래서 트롬빈 억제하는 다비가트란, 그리고 10A를 억제하는 리바록사반, 아펙사반, 이런 것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혈소판의 응집 활성화, 그 다음에 외인성 요소에 의한 응고 억제가 그 잘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미 만들어진 혈전을 용해해야 될 일도 생기겠죠. 혈전 용해에 대한 기전들은 뭐 간단하게 그 적을 수 있겠습니다. 플러스 미노젠을 플러스 민으로 바꿔서 피부린을 그 데그라데이션 시켜서 혈전을 용해하는 기전을 갖게 하는 거죠. 이러한 그 요소에는 이 세 가지 약물들이 있고요. 주로 아스피린 또는 헤파린하고 같이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급성 심근경색이라든가 색전 치료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그 혈관에 어떤 상처 부위가 이 혈전으로 막아져 있을 때 이 혈전이 녹아진다면 그 출혈이라고 하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뇌출혈의 경력인 환자라든가 임산부 뭐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그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그 약물들의 특성들을 보게 되면 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알테프라제랑 스토키나제입니다. 알테프라제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미노젠 액티베이터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 피브린하고 결합된 플라스미노젠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역할로 혈전을 용해하게 됩니다. 스트랩토키나제는 플라스미노젠과 1대1로 결합해서 플라스민으로 변환을 시켜서 얘의 활성화를 통해서 그 피브리노젠을 그 데그라데이션 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주로 폐쇄된 션트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과민 반응을 주의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출혈에 대한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출혈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요소냐 하면 이렇게 혈전이 혈관벽에 붙어서 생기는 문제들은 그 뭐 혈전 용해제로 사용하도 문제가 없지만 이 혈관에 상처가 나서 그 혈전을 통해서 이 상처난 부위를 막았던 부분이 혈전 용해제를 썼을 때 문제가 됩니다. 이랬을 때 이제 플라스미노젠 액티베이터가 그 작용을 하게 되면 여기를 뚫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그 급격한 출혈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출혈 치료제 사용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보통 수술이라든가 전립선 절제술이라든가 혈우병 뭐 이럴 때 이제 주로 항응고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그 항원제를 사용을 할 때 그 출혈에 대한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해파리과 관련해 가지고 해독제로 해당하는 게 프로타민 설페이트이고요. 별표를 네, 잘 쳤습니다. 그다음에 와파린로 인해서 생기는 해독제에 해당하는 게 비타민 T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플라스미노젠 활성화를 억제하는 아미노 카프로닉 애시드가 있습니다. 좀 전에 그 말씀드렸던 것 중에 노악이 이러한 해파린과 와파린처럼 해독제가 없어서 걱정되었었는데 최근에 노악에 대한 해독 관련 약들이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부분도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뇨 부분들은 조혈 작용에 중요한 조혈 성분들이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철분이 되겠죠. 페러스 설페이트 제제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성비가 높은 녀석이어서 이것들이 주성부로 한 철분제들을 구입해서 사면 됩니다. 뭐 굳이 더 비싼 철분제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 거대 구성 빈혈을 일으키게 되죠. 햄 구조물이 있죠. 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소를 공급하는 햄 구조물을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이 철이 부족하게 되면 이 햄이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들어서 그 소적혈구가 이제 많이 보이게 되는 상태로 되면 철분이 부족하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햄 구조의 철분 바깥쪽을 둘러싸는 컴팩트하게 이루는 이 격자무늬 구조의 주성분은 엽산과 그 비타민 12입니다. B12. 얘네들이 충분치 못하면 이 구조물이 굉장히 그 느슨해지는 형태로 거대한 지만 느슨한 형태로 구조물들이 그 부족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적혈구의 모습이 거대하게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그 혈액 도말 표본을 관찰을 해서 적혈구를 보면 작은 적혈구들이 보인다. 그러면 철분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거대 아구성 적혈구가 보인다라고 하면 엽산이나 비타민 B12가 부족하구나라는 판단들을 아주 그 감별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조혈 성분들을 주면 되겠죠. 때에 따라서는 그 적혈구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적혈구가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은지 그 판단하는 기관들은 신장이죠.
왜냐하면 혈액들이 지나가면서 여기에 이제 적혈구나 혈구의 숫자들을 센싱할 수 있는 기능들을 신장이 갖고 있습니다. 신장이 이 적혈구가 부족하게 되면 이제 만들어내는 약물이 EPO가 해당이 합니다. 에리스로포이에틴을 줄여서 EPO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신장이 충분하게 EPO를 만들지 못하거나 하게 되면 외부에서 에리스로포이에틴을 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EPO를 주게 되면 골수에서 적혈구의 증식과 분할을 촉진시켜서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서 적혈구 부족에 의한 빈혈을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는 그 혈소판이 감소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혈소판에는 그 혈소판 수용체들이 있습니다. 이 수용체들은 그 이 비활성화된 상태로 있다가 이게 활성화된 수용체가 되면 그 여러 가지 그 내부로 신호 전달을 강화시켜서 결국엔 혈소판 생성을 증가하는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그 외부에서 혈소판 감소증 환자분들한테는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 수용체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되겠죠. 활성화 리셉터 아고니스트.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멤브레인에 붙어서 작용하는 엘트럼보팍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요. 그리고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리스 ECM에서 작용하는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리스 쪽에서 작용하는 로미플로스틴이 있습니다. 둘 다 역할은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엘트롬보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엘트롬보팍이나 아니면 로미플로스틴이나 둘 다 그 ITP라고 하는 이뮨 트롬보사이토페니아에 다 사용된 친구들이고요. 이 녀석은 출혈 위험을 약 50% 정도 감소를 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혈소판을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출혈에 필요한 혈소판들을 충분해져서 그렇게 되죠. 부작용으로는 두통이나 구역, 설사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빈번하지만 좀 뭐 조절 가능하고 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경구제제로 좀 더 매력적인 측면들이 있고요. 로미플로스틴 같은 경우에는 피하 수화제제로 사용을 하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미국 FDA에서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비장 절제술 이후에 재발될 경우에 이제 주로 그 사용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스테로이드 불운성 환자한테 이제 표준 치료제로 사용되는 형태로 되고 있고 최근에 이 성적들이 좋아서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만성 골수성 백혈병 CML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CML은 예전에는 이제 그 일어나는 기전들을 몰랐다가 22번 염색체에 있는 게 트랜스로케이션 9번 염색체로 해서 이런 형태가 되고 이런 형태가 되면서 9번 염색체에 있었던 PCR 유전자와 22번 염색체에 있었던 ABL 그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합쳐져서 이런 형태의 그 퓨전 프로테인이 만들어졌고 이 퓨전 프로테인은 온코진 역할을 해서 생긴 게 CML이죠. CML. 자, 이 기전들을 알게 된 게 이제 1990년이고요. 그리고 이 기전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대표적인 게 이제 글리백이 되겠습니다. 2001년에 그 굉장히 기적의 치료제의 형태로 됐고 이 글리백을 쓰게 되면 거의 95% 이상 완치율을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문제는 이제 약가였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이 글리백은 상품명이고요. 이 글리백을 이루는 그 상품의 대표적인 성분명은 이마티닙입니다. 이마티닙입니다. 그 BCR하고 ABL 퓨전 프로테인이 그 ATP하고 결합해서 이렇게 그 온코진처럼 활성화를 굉장히 이제 많이 그 주게 되면서 류케미아를 일어나게 하는 형태가 되죠. 이것들을 증식을 시키니까요. 근데 이 이마티닙은 요 포켓 여기 있는 그 프로테인 포켓에 딱 막아버려서 이런 작용들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기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이마티닙을 그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다 보니 생긴 게 이마티닙에 대한 그 내성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발생했냐 했더니 여기 그 이마티닙이 들어가는 포켓 부위의 도메인의 뮤테이션을 일으켜서 이마티닙이 결합하지 못하도록 해서 내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아예 이 유전자들을 그 굉장히 양을 많게 만들어서 내성을 한 경우도 있고요. 뭐 약물 내성에서도 미리 많이 배웠겠지만 그 피글라이코 프로테인으로 되어 있는 펌프가 약물을 밖으로 퍼내는 형태의 내성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내성이 생긴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내성을 극복하는 약물들이 그 니놀티닙 또는 포나티닙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됐죠. 이제 그것들이 이마티닙에 대한 내성 극복에 대한 연구들이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잘 일어나면서 다시 CML에 대한 그 이마티닙에 대한 내성 이런 부분도 치료 가능한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이마티닙이 갖고 있는 사이드 이펙트를 보게 되면 뭐 두통이 있고요. 또는 경련 같은 경우들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이데마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고민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 멀티플 마이엘로마라고 하는 다발성 골수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항체를 만드는 플라즈마 셀이 그 많아져서 일어나는 캔서이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모노크로널 프로테인이 이제 많아져서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모노크로널 프로테인이 많아지면 그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공격을 해서 그 멀티플 마이엘로마가 이제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이러한 그 멀티플 마이엘로마를 살펴보면 혈액에서 생기는 그 종양 파트의 그 두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빈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캔서의 빈도에서도 1%가 해당하는 정도로 상당히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뭐 나이로 보게 되면 그 대체로 그 60세 이상 환자가 이제 조금 더 많은 편이고, 뭐 약간의 슬라이트 하긴 하지만 여성이 보다는 그 남성에서 조금 빈도가 높은 편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다발성 골수종의 그 상태를 보게 되면 지금 딱 부러지는 적당한 치료제가 없는 상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메디안 서바이벌 레이트를 봐도 그렇게 좋지 않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뭐 스템셀 뭐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그 큐러블 하지 못하다고 하는 상태로 되어 있고, 동시에 그 스탠다드 세라피가 지금 존재하지 않은 데다가 그리고 재발에 대한 확률도 높게 됩니다. 그래서 늘 그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늘 이루어져 왔었죠. 초창기에는
초창기에는 항암제를 주로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썼었죠. 이것들이 이제 충분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스템셀에 대한 도전들도 있지만 또는 방사능에 대한 치료도 있지만 이것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그 치고 들어온 친구가 요즘에 이제 그 다발성 골수종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친구들에 대한 소개들을 이 파트에서 할 텐데요. 탈리도마이드가 예전에는 임산부들이 구토를 막는 약물로 잘못 썼다가 기형아의 대표 주자로 악명이 높았던 친구죠. 근데 이제 얘네 친구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되면서 이제 역주행이 일어난 게 요 MM 분야에서 역주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뭐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그 항암제 투여가 주로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한다 그러면 스테로이드 치료들을 했었죠. 뭐 자가이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했지만 충분하지는 못했고 그 과정에서 탈리도마이드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 연구가 되고 이제 새롭게 주목받아서 최근에는 추가적인 벨케이드까지 해서 다발성 골수종에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약물들이 그 등장돼서 사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탈리도마이드에 대한 것들은 뭐 예전에 그 익히 많이 들었던 약물이죠. 1950년대 임신 구토 억제제로 각광을 됐었지만 그 이런 형태의 그 포코멜리아 같은 그 기형이 이제 많이 되면서 퇴출이 됐었고 약물에 대한 그 전임상 또는 임상 관련 실험들이 강화되는 그 기폭제가 됐던 대표적인 약입니다. 죽어있던 이 약이 다시 그 어떤 기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혈관 신생 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여러 가지 팩터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연구 결과물들을 얻게 됩니다. 그 결론적으로 FGF 또는 IGF 이런 부분들에 작용하는 데 있어서 이 탈리도마이드가 이 부위들을 방해를 해서요. 다른 그 프로모터 프로테인하고 결합할 수 없도록 하는 역할들을 한다는 것들을 알게 됐죠. 그리고 이러한 FGF나 IGF 부분들의 활성화가 그 플라즈마 셀들의 캔서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2000년대에 이제 멀티플 마이엘로마 치료제로 부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각을 하게 되면서 이미드라고 하는 용어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 이미드는 이뮤노 모듈레이터리 아마이드 폼의 드럭의 약자입니다. 이유는 이 탈리도마이드가 아마이드 폼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탈리도마이드의 그 이미테이션이라는 걸로 이제 이해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탈리도마이드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슷한 형태의 아마이드 폼을 갖고 있는 약물들을 만들어서 그 이미드들이 지금 멀티플 마이엘로마 치료제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이미드 형태의 MMS는 여성 말고 이제 그 보르테조밉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뭐 상품명으로는 벨케이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녀석의 약물 기전은 되게 독특합니다. 보통 단백질이 불필요해지면 단백질에는 유비키틴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개 붙여서
이 녀석을 파괴시키는 프로테아좀이 워킹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세포가 갖고 있는 생리 기전 중에 하나이죠. 이 프로테아좀이 같은 친구는 이 프로테아좀을 억제를 합니다. 따라서 이 파괴시켜야 될 이 녀석을 그대로 파괴시키지 않고 살려놓게 되죠. 이런 기전들이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냐 하면 세포 내에는 NF-kappaB라고 하는 친구가 그 여러 가지 필요한 뭐 아까 얘기했던 뭐 FGF일 수도 있고 IGF일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얘기하는 어데이션 모레킬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녀석들의 활성들을 강화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NF-kappaB가 이렇게 활성을 강화를 하려면 이 녀석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I-kappaB라고 하는 것이 NF-kappaB에 이제 붙어서 이 과정들을 가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데요. 이 녀석을 프로테아좀이 데그라데이션 시키면 이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일을 못하게 얘네들을 넣어주게 되면 얘를 데그라데이션을 못 시키니까 결국에는 이 과정들을 가는 것을 못하게 해서 이런 일들을 억제를 시키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발성 골수종에 사용하는 형태들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팩터들이 이제 이 녀석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FGF 또는 IGF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벨케이드는 이 부분들을 억제를 하게 되고요. 또는 탈리도마이드나 벨케이드 같은 경우는 이 혈관이 생생하는 데 있어서 또는 어데이션 작용하는 데 있어서 NF-kappaB를 억제하기 때문에 벨케이드는 이 작용을 억제하게 되고요. 또는 FGF1이나 IGF를 억제를 하는 탈리도마이드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이제 못 만들게 하기 때문에 억제를 하게 되겠죠. 이런 과정으로 이제 골수종 세포주에 억제하는 녀석이 이미드에 해당하는 탈리도마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벨케이드 같은 녀석들이 쓰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당황스럽게 처음 해보는 동영상 파일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전체 과정들이 잘 이해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처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슬라이드는 캘린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계속 사용하셨던 캘린더 시스템에 올려놨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지금 이 영상과 이 영상은 이제 LMS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LMS 건양 .ac.kr에 올라가게 될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동영상을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요약을 하게 되면 혈전에 사용되는 주요 약들에 대한 약리기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응집 활성화를 억제하는 또는 항응고를 하는 그 다음에 혈전을 용이하는 뭐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PO 리셉터 아고니스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2개 드렸죠. 뭘 들었냐면 엘트롬보팍하고 이거는 경구 제제였고요. 그다음에 로미플로스팀이라고 하는 피하 주사제 2가지 얘기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관련돼서 글리백이 상표형이고 이마틴립의 작용 기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얘 내성이 생겨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약물 2가지에 대한 설명들도 드렸습니다. 다발성 골수종에 사용하는 주요 약들은 3가지 정도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탈리도마이드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이것들을 이제 더 디벨로프해서 네날리도마이드가 있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동시에 NF 카파비의 활성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프로테아좀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게 해서 데그레이션을 막는 보르테조밉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린 게 오늘 얘기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요. 만약에 부족한 점들이 있으면 이메일 등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이메일은 잘 알고 있죠. 제부 건양.ac.kr입니다. 그러면 건투를 빌겠습니다.